가격이 비싸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한국산을 쓰겠습니다. 베트남의 하이반 고개. 이곳은 버스들의 무덤이라 불립니다. 섭씨 40도의 폭염과 끝없는 경사가 엔진을 한계까지 밀어붙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이상한 소문이 하나 돕니다. 수백 명의 승객이 갓길에서 고장난 버스를 기다릴 때 아무 일도 없다는 듯 그 옆을 지나가는 어떤 버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사들은 그 버스를 보면 입을 모아 말합니다. 저 차가 오면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더 황당한 건 시장의 숫자입니다. 갓 출고된 반짝이는 신차보다 10년 넘게 구른 이 버스의 중고 가격이 더 비싼 기현상. 가격이 2배인데도 없어서 못 판다는 이 브랜드의 저력.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한국버스요? 운수회사 사장이 잠깐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피식 하는 소리였습니다. 웃음이라기보다 코웃음에 가까웠죠. 선생님, 지금 장난하십니까? 가격이 2배예요. 2배. 손님들이 뭘 보는지 아십니까? 침대가 푹신한지 보고, 에어컨 시원한지 보고, 조명 예쁜지 봅니다. 엔진을 봅니까? 프레임을 봅니까? 아무도 안 봐요. 창밖으로 중국 버스들이 줄지어 출발하고 있었습니다. 사장은 그쪽을 턱으로 가리켰습니다. 저게 시장입니다. 저는 수첩을 덮었습니다. 반박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틀린 말이 한마디도 없었으니까요. 베트남에 처음 발을 딛던 날, 공항 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잠깐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두바이의 모래바람도, 인도네시아 우기철 진창 도로도, 러시아 혹한 속에서 엔진이 얼어붙는 현장도 겪어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베트남의 공기는 달랐습니다. 뜨거운 게 아니었습니다. 젖어 있었습니다. 습도가 폐 속까지 밀고 들어왔고 수천 대의 오토바이가 신호도 차선도 없이 사람들 사이를 물처럼 흘러다니는 풍경 속에서 경적과 매연과 음식 냄새가 한꺼번에 뒤섞여 올라왔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돌아다닌 나라들은 저마다 하나씩 극한이었습니다. 두바이는 더웠고 러시아는 추웠고 인도네시아는 습했습니다. 베트남은 달랐습니다. 더위도 극한이고 습도도 극한이고 산악 지형도 극한이며 운행거리도 극한이었습니다. 그것들이 전부 동시에 버스 하나를 덮쳤습니다. 이 나라에서 버스는 그냥 달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매일 버티고 있었습니다. 임무는 단순했습니다. 베트남 장거리 버스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분석하고 어느 브랜드가 결국 이 시장을 가져갈 것인지 예측하는 것이었습니다. 베트남은 남북 길이만 1700km가 넘는 나라입니다. 기차는 느리고 비행기는 비쌉니다. 그러니 장거리 버스가 수백만 명의 이동을 책임집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탄생한 게 슬리핑 버스 문화였습니다. 일반 시트를 전부 뜯어내고 침대 칸을 설치하고 넌 조명에 개인 스크린까지 달아서 밤새 달리는 버스. 관광객들이 이걸 보고 움직이는 호텔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터미널을 돌아보면 어디를 봐도 같은 로고였습니다. 골든 드래곤, 하이거. 중국 버스들이 시장을 거의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가격이 압도적으로 쌌고 공급 속도는 빨랐으며 옵션은 화려했습니다. 그 사이에 한국 버스가 몇 대 보이긴 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눈에 잘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운수회사 사람들도 터미널 관계자들도 아무도 그 버스들을 진지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거기 있었습니다.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저는 보고서에 한 줄 적었습니다. 한국 버스는 독일처럼 기술이 압도적이지도 않고 중국처럼 가격을 무너뜨릴 능력도 없다. 이 시장에서 한국 버스의 입지는 없다. 서명까지 해놨습니다. 제 이름으로 시장조사 첫날 운수회사 사무실에서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중국 버스 영업사원이 운수회사 사장들을 앞에 앉혀두고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스크린에는 넓은 침대칸, 간접 조명, 개인 스크린이 가득한 버스 내부 사진이 펼쳐졌고 영업사원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주문하면 3개월 안에 받을 수 있습니다. 부품은 언제든지 현지에서 구할 수 있고 정비사 교육도 저희가 직접 지원합니다. 사장들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이 가격에, 이 품질에, 이 속도로 버스를 공급할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 중국밖에 없습니다. 박수가 나왔습니다. 저는 팔짱을 끼고 바라봤습니다. 틀린 말이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이 업계를 들여다본 사람 눈에도 저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가격, 속도, 공급망,
이 세 가지를 동시에 갖춘 나라는 지금 이 순간 중국밖에 없었습니다. 이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은 가격표만 보고 있었지만 저는 이미 다음 챕터를 보고 있었습니다. 전형적인 수순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장은 이미 결론이 난 게임이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이 끝나고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서던 그 순간 구석에서 담배를 피우던 기사 한 명이 옆 사람한테 나직하게 말하는 걸 통역사가 제게 전해줬습니다. 하이반콕에 한번 올라가 보면 압니다. 진짜 버스가 뭔지. 저는 수첩을 꺼내 짧게 적었습니다. 현장 확인 필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방금 전 박수 소리가 아직 귓가에 남아 있었고 영업사원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가 머릿속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구석에서 담배 피우던 기사의 말 한마디가 그 소음을 뚫고 들어올 자리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터미널을 한 번 더 둘러봤습니다. 밤이 되자 버스들이 하나둘 불을 켜기 시작했습니다. 넌 조명이 터미널 전체를 물들였고 침대칸 불빛이 새어나오는 버스들이 줄지어 출발했습니다. 그 혼잡한 불빛들 사이에서 한쪽 구석에 조용히 서 있는 버스 한 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현대 로고가 붙어 있었습니다. 특별한 조명도 없이 화려한 광고도 없이 그냥 거기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 버스 앞을 그냥 지나쳤습니다. 차고지에 도착한 건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하이반곡의 현장 확인을 하루 앞두고 실제로 그 구간을 운행하는 기사들을 먼저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통역사와 함께 차고지 한쪽에 자리를 잡고 앉았는데 기사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엔 그냥 출근 전 잡담처럼 들렸습니다. 그런데 통역사가 내용을 전해주기 시작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한 기사가 담배를 피우며 말했습니다. 이번 달만 3번 갓길에 섰어. 3번이야. 손님들한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 옆에 있던 기사가 받았습니다. 에어컨이 또 나갔어? 나도 지난주에 손님들한테 욕바가지로 먹었어. 한여름에 에어컨 꺼진 버스 안에 가둬놨으니까. 또 다른 기사가 끼어들었습니다. 하이반곡에 다녀오면 꼭 뭔가 나와. 한 번도 그냥 넘어간 적이 없어. 올라갈 때 엔진이 끓든지 내려올 때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듣든지.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며 수첩에 메모를 했습니다. 운용 방식 문제 가능성, 정비주기 확인 필요. 그렇게 적으면서 속으로는 이미 결론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기사들이 차를 험하게 모는 것이고 정비를 제때 안 하는 것이고 베트남 환경이 워낙 혹독하니 장어장이 잦은 건 당연한 일이라고 차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이반고개를 처음 눈으로 본 건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다낭을 출발해 북쪽으로 올라가자 도로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지가 끝나고 산이 시작됐습니다. 도로는 점점 좁아졌고 커브가 이어졌으며 한쪽으로는 절벽이, 반대쪽으로는 낭떠러지가 펼쳐졌습니다. 안개가 산허리를 감싸고 있었고 멀리서 보면 도로가 구름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독일에서 알프스 구간을 달려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이반곡에는 달랐습니다. 알프스는 도로라도 넓었습니다. 여기는 버스 2대가 교행하면 사이드미러가 닿을 것 같은 폭이었습니다. 그 길 위로 수십 명을 태운 슬리핑 버스들이 밤새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기사 한 명이 차를 세우고 저를 내리게 했습니다. 내리막이 시작되는 지점이었습니다. 여기서 한번 내다보세요. 아래를 봤습니다. 도로가 굽이굽이 내려가다가 결국 보이지 않는 곳으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경사가 얼마나 긴지 어디서 끝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기사가 말했습니다. 저 구간을 브레이크 잡으면서 내려가는 겁니다. 끝까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엔지니어 눈으로 봐도 저 내리막은 만만한 구간이 아니었습니다. 본격적인 동행은 그날 저녁부터였습니다. 호찌민으로 내려가는 슬리핑 버스에 통역사와 함께 탑승했습니다. 승객들은 하나둘 침대칸에 자리를 잡고 누웠습니다. 불이 꺼졌습니다.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하이반곡의 오르막이 시작되자 엔진 소리가 달라졌습니다. 평지에서 내던 소리와 달리 무거운 차체를 끌어올리는 낮고 거친 소리였습니다. 오르막 중간쯤이었습니다. 기사가 혼잣말처럼 뭔가를 중얼거렸습니다. 통역사가 작은 목소리로 전해줬습니다. 오늘은 제발 버텨라.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 낭떠러지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고갯마루를 넘어 내리막이 시작됐습니다. 기사가 창문을 열었습니다. 밤 공기가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저는 창문을 연 이유가 더위 때문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기사는 창문 밖으로 고개를 내밀더니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냄새를 맡고 있었습니다. 브레이크 타는 냄새를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창문을 닫고 핸들을 두 손으로 고쳐 쥐었습니다. 내리막이 깊어질수록 기사 어깨가 굳어갔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버스가 갓길로 꺾어 들어서며 멈춰 섰습니다.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승객들이 술렁였습니다. 불이 들어왔고 침대 칸 여기저기서 몸을 일으키는 소리가 났습니다. 중간쯤에 앉아있던 중년 남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기사님, 지금 몇 시인지 알아요? 나 다음 터미널에서 환승이 있다고요. 왜 세우는 겁니까? 기사가 백미러로 그 남자를 보며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엔진 온도 확인하는 겁니다. 금방 출발해요. 남자는 혀를 차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다른 승객들도 다시 누웠습니다. 버스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봤습니다. 기사가 굳은 얼굴로 버스에서 내려 바퀴 옆에 쪼그려 앉아 천천히 손을 가져다 댔습니다. 그리고 화들짝 손을 떼어냈습니다. 달구어진 쇳덩이였습니다. 브레이크 열기였습니다. 기사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담배 한 개비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식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 말고는 어둠 속 갓길에 버스를 세워둔 채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그냥 서 있었습니다. 승객 한 명이 창문을 열고 물었습니다. 언제 출발해요? 기사가 짧게 답했습니다. 조금만요. 그 조금이 얼마인지 기사 본인도 몰랐습니다. 열이 식어야 출발할 수 있었고 열이 언제 식을지는 하늘만 알았습니다. 숙소로 돌아와 독일 본사에 중간 보고서를 전송했습니다. 내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중국이 이 시장을 가져간다. 그게 여전히 제 결론이었습니다. 보내고 나서 불을 껐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 자꾸 같은 장면이 재생됐습니다. 바퀴에 손을 가져다 댔다가 화들짝 손을 떼어내던 그 기사. 담배 한 개비를 피우며 어둠 속에 홀로 서서 브레이크가 식기를 기다리던 그 뒷모습. 이게 괜찮은 겁니까? 의문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정비 기록을 처음 뽑아본 건 하이반 곡의 동행 이틀 후였습니다. 원래 계획에 없던 일이었습니다. 중국이 시장을 가져간다는 결론은 이미 나 있었고 세부 데이터는 보고서를 보완하는 용도로만 쓸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차고지에서 들은 기사들 대화와 어둠 속 갓길에서 홀로 브레이크가 식기를 기다리던 그 뒷모습이 자꾸 머릿속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직접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숫자를 보면 정리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운수회사 세 곳에서 정비 기록을 받아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숫자를 보는 순간 오히려 더 불편해졌습니다. 하이반 고개를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중국 버스들의 정비 주기가 유독 짧았습니다. 냉각 계통, 브레이크 패드, 엔진 마운트, 교체 주기가 제조사 권장 기준의 절반도 안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같은 노선, 같은 빈도, 같은 환경인데 이렇게까지 차이가 난다면 운용 방식 문제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버텼습니다. 샘플이 적었습니다. 다른 변수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데이터 몇 개로 30년 경력의 결론을 흔드는 건 성급한 판단이었습니다. 중국 버스 현지 담당자를 직접 만나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담당자는 사무실에서 저를 맞았습니다. 깔끔하게 차려입은 사람이었고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정비 기록을 내밀며 물었습니다. 같은 노선을 달리는데 왜 이렇게 교체 주기가 짧습니까? 담당자가 자료를 훑어보더니 말했습니다. 베트남 기사들이 차를 험하게 몹니다. 과속도 많고 급제동도 많아요. 거기다 과적까지 하니까 부품 소모가 빠른 겁니다. 차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걸렸습니다. 슬리핑 버스는 내부를 전부 개조하지 않습니까? 시트를 뜯어내고 침대 칸을 넣고 조명에 스크린까지 달면 차량 무게가 상당히 늘어나는데 그 추가 하중을 프레임이 버티고 있는 겁니까? 담당자 표정이 잠깐 바뀌었습니다. 개조는 현지 업체가 하는 겁니다. 저희 차 출고 이후의 문제는 저희 책임이 아닙니다. 수첩에 펜을 올려놓은 채 멈췄습니다. 그 대답이 나오기까지 걸린 시간이 너무 짧았습니다. 준비된 말이었습니다. 물어본 건 책임 소재가 아니라 프레임 내구성이었는데 담당자는 처음부터 책임 이야기로 받아쳤습니다. 그 순간 답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의 대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조업체를 직접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다낭 외곽에 있는 업체였습니다.
넓은 작업장 안에 버스 여러 대가 분해된 채 세워져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용접 불꽃이 튀었고 다른 쪽에서는 기사들이 내부 마감재를 붙이고 있었습니다. 쇳가루와 도료와 기름 냄새가 뒤섞인 공기가 진하게 깔려 있었습니다. 사장은 작업복 차림으로 저를 맞았습니다. 오래된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말수가 적었습니다. 중국 버스 프레임 이야기를 꺼내자 사장이 아무 말 없이 작업장 한쪽을 가리켰습니다. 중국 버스 프레임이 방치돼 있었습니다. 개조 작업을 마친 지 1년도 차에 안 된 차체라고 했는데 바닥 프레임이 뒤틀려 있었습니다. 한쪽이 서서히 내려앉아 있었고 문틀이 맞지 않아 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용접 부위가 벌어졌고 금속이 하중을 받아 변형된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침대 칸 무게를 못 버텼습니다. 개조하고 나면 원래 차 무게에 침대 철제에 조명 설비까지 얹힙니다. 그 하중을 프레임이 결국 못 버티고 주저앉은 겁니다. 30년 동안 차량 내구성을 봐온 눈으로 봐도 이건 명확했습니다. 운용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설계의 한계였습니다. 이 차는 어떻게 됩니까? 폐차요. 고칠 수가 없어요. 사장이 그 말을 하면서 작업장 반대쪽을 가리켰습니다. 현대 버스였습니다. 똑같이 내부 개조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인 차였습니다. 침대칸 철제 구조물이 프레임 위에 단단하게 고정돼 있었고 추가 하중을 분산시키기 위한 보강 구조가 이미 차체 설계에 녹아 있었습니다. 사장이 프레임 하단을 손바닥으로 탁 두드렸습니다. 묵직하고 단단한 소리가 났습니다. 이건 침대에 냉장고까지 넣어도 안 뒤틀립니다. 뼈대 자체가 다릅니다. 저는 두 프레임을 번갈아 봤습니다. 뒤틀린 것과 뒤틀리지 않은 것, 주저앉은 것과 버티고 있는 것, 폐차가 된 것과 지금도 작업이 진행 중인 것. 같은 작업장, 같은 개조, 같은 하중. 다른 건 오직 뼈대였습니다. 수첩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적어야 할 말이 있는데 그걸 적는 순간 지금까지 써온 보고서 전체를 다시 봐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결론을 바꿀 생각은 없었습니다. 기술적인 차이가 있다는 건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시장을 바꿀 수 있는 이유가 되느냐는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베트남 운수회사들은 가격으로 버스를 삽니다. 정비 기록이 좋고 프레임이 튼튼해도 가격이 2배라면 선택받기 어렵습니다. 시장은 기술 보고서를 읽지 않습니다. 가격표를 봅니다. 그 현실은 데이터 몇 개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정비 기록을 들여다볼 때마다 자꾸 같은 로고가 눈에 걸렸습니다. 현대, 우연이라면 데이터에서 증명되어야 했습니다. 우연이 아니라면 직접 봐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이반 고개로 갔습니다. 그날은 유독 더웠습니다. 하이반 고개 입구에 도착했을 때 아스팔트 위로 열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온도계는 이미 40도에 육박하고 있었고 산 위에서 내려오는 바람조차 뜨거웠습니다. 숨을 들이쉬면 폐 안에 뜨거운 것이 밀려드는 느낌이었습니다. 기사들이 출발 전 버스 주위를 돌며 점검하는 모습이 보였는데 한 기사가 바퀴에 손을 가져다 댔다가 빠르게 떼어냈습니다. 아직 출발도 하지 않았는데 이미 달궈져 있었습니다. 기사들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산을 오르기 시작하자마자 버스들이 신음하기 시작했습니다. 엔진음이 달라졌습니다. 평지에서 내던 소리와 달리 무거운 차체를 끌어올리기 위해 엔진이 한계를 향해 밀려가는 소리였습니다. 40도 폭염 속에서 침대칸과 조명 설비의 무게까지 얹은 채 가파른 경사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배기구에서 검은 연기가 올라오기 시작한 건 오르막 중간쯤이었습니다. 처음엔 한 대였습니다. 그 다음엔 2대였습니다. 첫 번째 버스가 갓길에 멈춰선 건 오르막 3분의 1 지점이었습니다.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기사가 내려 본닛을 열었습니다. 열린 본닛 사이로 열기가 치솟았고 기사가 물통을 들고 달려갔습니다. 지나치면서 안을 봤습니다. 에어컨이 꺼진 버스 안에 승객들이 갇혀 있었습니다. 창문을 열고 내다보는 얼굴들, 어리둥절한 얼굴, 짜증 섞인 얼굴, 불안한 얼굴. 두 번째 버스가 멈췄습니다. 이번엔 본닛만 열린 게 아니었습니다. 바퀴 쪽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기사가 바퀴 옆에 쪼그려 앉아 고개를 저었습니다. 산 전체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갓길 여기저기에 버스들이 멈춰 섰습니다. 열린 본닛들이 줄지어 보였습니다. 기사들이 물을 붓고 부채질을 하고 전화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공기 속에
브레이크 타는 냄새가 섞여 들어왔습니다. 통역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더운 날에는 항상 이렇습니다. 항상이요. 네? 여름 한낮에 하이반 곡에 오르는 날은 이게 보통입니다. 보통이라는 말이 귀에 걸렸습니다. 이게 보통이라면 이 구간을 매일 운행하는 버스들은 매일 이 상황을 버티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수첩을 꺼내 메모를 하려는데 손이 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메모할 내용이 너무 많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멈춰선 버스들 사이로 한 대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지나쳤습니다. 버스가 워낙 많았으니까요. 그런데 뭔가 달랐습니다. 소리가 달랐습니다. 주변 버스들이 내던 거친 엔진음 대신 낮고 일정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힘겹게 짜내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달리고 있는 소리였습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현대 유니버스였습니다. 흰 차체였습니다. 배기구에서 검은 연기가 없었습니다. 차체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갓길에 줄줄이 멈춰선 버스들 옆을 비상등도 켜지 않은 채 그냥 지나치며 오르막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저는 그 버스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수첩이 무릎 위로 미끄러져 내려왔습니다.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그 버스가 천천히 멀어지는 걸 바라봤습니다. 연기가 없었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40도 폭염 속에서 가파른 경사를 오르면서 주변 버스들이 하나둘 갓길에 서는 사이 그 버스만이 그냥 달리고 있었습니다. 통역사가 작게 말했습니다. 저 버스는 항상 저렇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더운 날에도 비 오는 날에도 저 버스가 멈추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도 한동안 아무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계속 같은 질문이 맴돌았습니다. 왜 저 버스만 멈추지 않는 거지? 유니버스 기사를 붙잡은 건 고갯마루를 넘어 잠깐 쉬어가는 휴게소에서였습니다. 기사는 물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땀을 흘리고 있었지만 표정은 여유로웠습니다. 저는 통역사를 통해 물었습니다. 하이반 고개를 저렇게 오르는 비결이 뭡니까? 기사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비결이요? 그냥 오릅니다. 따로 뭘 하는 게 없어요. 엔진 냉각이나 속도 조절 같은 거 따로 합니까? 안 합니다. 이 차는 그냥 두면 알아서 됩니다. 그 말이 너무 태연해서 잠깐 말문이 막혔습니다. 방금 전 갓길에 줄줄이 서 있던 버스들을 봤습니다. 기사들이 본닛을 열고 물을 붓고 전화를 붙잡고 있던 장면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따로 하는 게 없다고 했습니다. 이 차로 언제부터 하이반 고개를 다녔습니까? 1년 됐습니다. 원래는 중국산 버스를 몰았어요. 바꾼 이유가 있습니까? 기사가 물통을 내려놓으며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같이 일하는 친구가 이 차를 먼저 샀는데 1년 동안 장호장이 없었습니다. 그게 신기해서 저도 샀어요. 중국 버스 몰 때는 맨날 보닛 열고 엔진 시키고 에어컨은 수시로 꺼지고 손님들 짜증에 민원에 정신이 없었거든요. 한국 버스로 바꾸고 나서 그게 싹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기사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하이반 고개 내리막에서 중국산 버스들이 갓길에 서 있는 거 옆으로 지나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기분이 어떤지 아십니까? 짜릿합니다. 돈이 하나도 안 아깝습니다. 예전엔 저 길 들어갈 때마다 속으로 빌었어요. 오늘은 제발 버텨라. 지금은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합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갓길 쪽을 바라봤습니다. 아직도 본닛이 열린 채 세워져 있는 버스들이 보였습니다. 기사는 계속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더 이상 듣고 있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 엔지니어의 본능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저 말이 사실이라면 데이터에서 증명이 돼야 합니다. 감정으로 결론을 바꾸는 건 엔지니어가 할 일이 아닙니다. 숙소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오늘 본 것들을 정리해둬야 했습니다. 유니버스 기사 증언, 갓길에 멈춰선 중국 버스들, 하이반 고개 폭염 속 데이터, 보고서를 보완할 내용이 쌓여 있었습니다. 기존 파일을 열었습니다. 베트남에 처음 도착하던 날, 현장을 보기도 전에 써놓은 초안이었습니다. 스크롤을 내리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한국 버스는 독일처럼 기술이 압도적이지도 않고 중국처럼 가격을 무너뜨릴 능력도 없다. 이 시장에서 한국 버스의 입지는 없다. 제 이름과 서명이 그 아래 찍혀 있었습니다. 오늘 본 장면들이 머릿속에서 겹쳤습니다. 갓길에 줄줄이 멈춰선 중국 버스들, 그 사이를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지나가던 유니버스. 짜릿합니다. 라고 웃던 그 기사. 손가락을 키보드 위에 올렸습니다. 그러나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대로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가장 먼저 한 일은 한국버스의 약점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기사 말을 감정으로 받아들이면 안 됐습니다. 데이터로 반박해야 했습니다. 한국버스가 베트남에서 잘 버티는 게 사실이라도 어딘가에는 반드시 약점이 있을 것이었습니다. 설계 결함이든 특정 환경에서의 한계든 장기 내구성 문제든 30년 경력의 엔지니어 눈으로 파고들면 반드시 나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파면 팔수록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국 지형부터 들여다봤습니다. 국토의 70%가 산악 지형이었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고속도로로 400km가 넘는 거리를 버스가 매일 수십 년째 달리고 있었습니다. 거기까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후 데이터를 보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여름에는 40도에 육박하는 폭염이 왔고 겨울에는 영하 20도 아래로 내려가는 혹한이 왔습니다. 같은 나라 안에서 같은 도로 위에서 같은 버스가 이 두 극단을 해마다 버텨야 했습니다. 폭염의 산길을 오르고 혹한 속에서 시동을 걸고 그러면서도 쉬지 않고 달려야 하는 나라였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밖을 내다보는데 머릿속에서 두 개의 장면이 겹쳤습니다. 40도 폭염 속 하이반 고개의 급경사, 그리고 수십 년째 그보다 혹독한 조건을 버텨온 한국의 도로들. 한국 버스가 베트남 하이반 고개 앞에 섰을 때 그 산길은 이미 이 버스가 수십 년째 달려온 환경 안에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무너질 이유가 없었습니다. 약점을 찾으려고 파고든 데이터가 오히려 정반대의 결론을 내놓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독일 엔지니어로서 30년간 유지해온 확신이 소리 없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문이 하나 더 남아 있었습니다. 베트남 최대 자동차 기업인 타코가 이미 몇 년 전부터 한국 엔진과 프레임을 들여와 현지에서 조립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처음 그 사실을 접했을 때는 단순한 현지화 전략으로 넘겼습니다. 가격을 낮추려면 현지 조립이 유리하니까 그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리 보였습니다. 베트남 최대 완성차 기업이 굳이 한국 뼈대를 선택한 데는 이유가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를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 이틀 후 타코 공장에 도착했습니다. 넓은 조립 라인 위로 한국에서 들여온 프레임이 줄지어 서 있었고 베트남 기술자들이 그 위에 침대칸을 얹고 마감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뼈대에 베트남의 살을 붙이는 작업이었습니다. 담당자에게 바로 물었습니다. 왜 한국 쪽을 선택했습니까? 중국이 훨씬 쌌을 텐데. 담당자가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저희가 먼저 선택한 게 아닙니다. 그러며 기사들이 먼저 원했습니다.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시장을 분석하는 게 제 일이었습니다. 어느 브랜드가 살아남을지, 어느 시장이 어디로 기울지 30년 동안 그걸 예측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이반 고개를 매일 달리던 기사들이 보고서도 데이터도 없이 저보다 먼저 답을 내놓고 있었습니다. 공장 문을 나섰는데 발걸음이 자꾸 느려졌습니다. 멈춰 서서 지나온 조립 라인 쪽을 돌아봤습니다. 30년 동안 버스를 평가해왔습니다. 엔진 출력, 제동 거리, 냉각 용량, 프레임 강성, 수치를 보고 등급을 매기는 일이었습니다. 한국 버스도 그 기준으로 봤습니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브랜드 인지도가 약했고 가격 경쟁력도 중국만 못했습니다. 그래서 중간 어딘가로 분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제가 본 건 숫자였습니다. 그 숫자가 어떤 환경을 버티도록 만들어진 건지는 보지 않았습니다. 영하 20도 혹한과 40도 폭염을 한 나라 안에서 동시에 견뎌야 하고 국토 70%가 산악지형인 나라에서 수십 년째 단련된 기계였습니다. 그 조건 속에서 살아남은 버스가 베트남 하이반 고개 앞에 섰을 때 무너질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맞는 숫자를 봤습니다. 다만 틀린 환경에 대입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베트남 기사들이 버스를 사는 방식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장의 상당수는 기사가 직접 차를 사는 개인 사업자 구조였습니다. 대출을 받아 버스 한 대를 사고 그 차로 손님을 태워 돈을 벌어 빚을 갚는 방식이었습니다. 버스가 망가지면 수입이 끊겼습니다. 정비 비용이 쌓이면 생계가 흔들렸습니다. 기사들에게 버스는 단순한 차량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리는 전부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격이 2배인 한국 버스를 선택했습니다. 싼 가격에 끌려 고장과 사고 위험을 떠안기보다
처음부터 믿을 수 있는 차를 고르는 게 낫다는 걸 매일 목숨을 싣고 달리는 기사들이 먼저 알고 있었습니다. 기사들이 먼저 원했습니다. 그 말이 오래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기사들이 먼저 알았다면 시장도 이미 알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숫자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중고차 거래 데이터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숫자를 보는 순간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중국버스 중고가가 바닥을 치고 있었습니다. 23년이면 차체가 뒤틀리고 장어장이 쏟아지면서 가격이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반면 한국버스는 달랐습니다. 10년짜리 중고 유니버스의 시장 거래가가 중국 신차 가격을 웃돌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장에서 10년 된 중고차가 새 차보다 비싸게 팔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엔지니어 경력 30년 동안 이런 데이터는 본 적이 없었습니다. 직접 확인하기 위해 운수회사 격리 담당자를 찾아갔습니다. 수년째 이 업계 장부를 들여다봐온 사람이었습니다. 차종별로 연간 실제 비용을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었죠. 중고차 시장 데이터를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이 숫자가 맞습니까? 담당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서랍에서 파일을 꺼냈습니다. 맞습니다. 직접 계산한 것도 있어요. 파일을 펼쳤습니다. 차종별 연간 총 비용이 정리돼 있었습니다. 구매 가격, 정비 비용, 부품 교체, 운행 중단으로 인한 손실, 중고 매각 가격까지 포함한 숫자였습니다. 중국 버스와 한국 버스를 같은 기준으로 5년치를 비교한 표였습니다. 숫자를 훑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중국 버스는 구매 가격에서 아낀 돈을 정비 비용으로 고스란히 써버리고 있었습니다. 잦은 고장으로 인한 운행 중단 손실까지 합산하면 오히려 한국 버스보다 총 비용이 높았습니다. 5년 뒤 중고로 팔 때 받을 수 있는 금액 차이까지 더하면 격차는 더 벌어졌습니다.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싼 버스가 결국 제일 비쌌습니다. 저는 파일을 덮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처음 베트남에 왔을 때 이 나라 시장에서 가격이 전부라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가격이 전부인 건 맞았습니다. 다만 그 가격이 구매 가격만을 뜻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길로 운수회사 사장을 찾아갔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한국 버스요, 살 이유가 없습니다. 피식 웃으며 그렇게 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가격이 2배인데 누가 사겠냐고. 손님들은 침대가 푹신한지나 본다고.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사장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저를 보고 잠깐 멈추더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셨습니까? 하이반 고개 노선은 어떻게 됐습니까? 사장이 잠깐 시선을 피했습니다. 한국산으로 교체 중입니다. 언제부터입니까? 얼마 안 됐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살 이유가 없다고 하셨는데. 사장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이 다칠 뻔했습니다. 하이반 고개에서요? 내리막에서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들었습니다. 기사가 겨우 갓길에 세웠어요. 손님들은 자고 있었고 아무것도 몰랐지만 사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 다음 날 장부를 다시 꺼냈습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계산을 했어야 했는데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격이 싸면 이유가 있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가격표 앞에 서면 다른 건 잘 안 보이더라고요. 사장이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저도 같이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같은 말을 자신한테도 해야 했으니까요.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보고서를 완성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와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예감은 2년 후에 현실이 됐습니다. 베트남으로 돌아온 건 처음 방문해서 꼭 2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그 사이 보고서는 본사에 제출됐고 다른 프로젝트들이 이어지면서 베트남은 닫힌 파일이 됐습니다. 그런데 동남아 물류시장 후속 조사 의뢰가 들어왔고 담당자가 저로 결정됐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다시 가고 싶었습니다. 2년 전 노트북 속에 남겨둔 문장 하나가 아직도 지워지지 않은 채 거기 있었으니까요. 한국 버스는 이 시장에서 입지가 없다. 그게 지금도 맞는 말인지 아니면 완전히 틀린 말이 됐는지 두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공항에서 터미널로 향하는 길, 차창 밖으로 커다란 광고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새로 개통하는 장거리 노선 광고였는데 버스 내부 사진 아래에 적힌 문구를 통역색에 물었더니
유니버스급 차량 운행이라고 써 있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유니버스가 차 이름 아니냐고 되묻자 통역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기선 그냥 최고급 버스라는 뜻으로 씁니다. 다들 그렇게 불러요. 광고판에는 현대차 로고가 없었습니다. 전혀 다른 회사 버스였습니다. 그런데 유니버스라는 이름이 마치 품질의 기준을 뜻하는 단어처럼 광고 문구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2년 사이에 버스 모델명이 하나의 카테고리가 돼버렸습니다. 터미널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발걸음이 저도 모르게 느려졌습니다. 2년 전 기억 속의 터미널과 달랐습니다. 어디를 봐도 가득했던 골든 드래곤과 하이거 로고를 찾으려 사방을 둘러봤지만 그 이름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를 채우고 있는 건 타코와 도성, 베트남 현지 브랜드들이었는데 가까이 가서 차체 아래쪽을 들여다보니 프레임 구조가 눈에 익었습니다. 한국에서 들여온 뼈대였습니다. 겉은 베트남이고 속은 한국이었습니다. 터미널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중국 버스들은 어디 갔습니까? 직원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요즘 누가 중국산을 써요? 다 현대나 기아, 한국산 탑니다. 승객들도 한국산 아니면 안 타려고 해요. 마치 당연한 걸 왜 묻느냐는 눈빛이었습니다. 2년 전 이 터미널에서 중국 버스 영업사원이 박수를 받으며 서 있던 자리가 눈에 밟혔습니다. 매표소 앞을 지나다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한 여성이 티켓을 사고 있었는데 직원이 노선을 안내하자 여성이 가격도 묻기 전에 먼저 확인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통역사가 그 말을 전해줬습니다. 유니버스예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자 여성은 바로 샀습니다. 가격을 묻지 않았습니다. 얼마인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한마디로 결정이 끝났습니다. 2년 전엔 아무도 그 이름을 먼저 묻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그 이름을 품질의 기준으로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터미널에서 손님이 버스를 고를 때 제일 먼저 묻는 말이 그 이름이 돼 있었습니다. 터미널 한쪽에서 낯선 버스 한 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멀리서 보면 유니버스와 비슷했습니다. 흰 차체에 비슷한 실루엣이었는데 가까이 다가가자 어딘가 어긋나 있었습니다. 로고가 달랐고 차체 비율이 미묘하게 맞지 않았으며 창문 마감이 어설펐습니다. 옆에 서 있던 기사가 그 버스 쪽을 턱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가짜입니다. 유니버스처럼 보이려고 만든 겁니다. 기사들은 어떻게 압니까? 타보면 바로 압니다. 소리가 다르고 핸들감이 다르고 내리막에서 느낌이 완전히 다릅니다. 저 차 모는 기사들 지금도 하이반 고개 내리막에서 빌고 있을 겁니다. 오늘은 제발 버텨라. 그 말이 귀에 꽂혔습니다. 2년 전 처음 하이반 고개에서 들었던 바로 그 말이었습니다. 겉모습은 따라할 수 있었습니다. 그 말을 안 하게 만드는 것은 따라하지 못했습니다. 그를 다시 만난 건 터미널 근처 식당에서였습니다. 2년 전 운수회사 사장들을 앞에 앉혀두고 자신감 넘치게 프레젠테이션을 하던 그 중국 버스 영업사원이었습니다. 이 가격에, 이 품질에, 이 속도로 버스를 공급할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 중국밖에 없다고 외치며 박수를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정장 차림이었지만 어딘가 헐렁해 보였고 혼자 구석자리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눈이 마주치자 서로 알아봤습니다. 자리를 옮겨 마주 앉았습니다. 시장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터미널 안에서 한국 버스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가격은 여전히 저희가 쌉니다. 공급 속도도 옵션도 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사들이 한번 마음을 돌리면 가격으로는 다시 못 잡습니다. 하이반 고개에서 갓길에 서는 걸 경험하고 나면 다음엔 가격을 안 봅니다. 언제부터 느꼈습니까? 그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느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신뢰는 한번 무너지면 가격으로 살 수가 없더라고요. 두 사람 사이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2년 전 이 사람이 박수를 받을 때 저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중국이 이 시장을 먹는다고 같은 결론을 공유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가 그 결론의 끝이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차창 밖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한국 버스들이 달리고 있었습니다. 불빛이 켜진 침대 칸, 흔들림 없는 차체, 일정한 엔진 소리. 2년 전 하이반 고개 갓길에 멈춰선 버스들 사이를 조용히 지나가던 바로 그 버스들이었습니다. 처음 베트남에 왔을 때
프레젠테이션 박수 소리가 가득했던 터미널 구석에서 담배를 피우던 기사가 툭 던졌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하이반 고개 한번 올라가 보면 압니다. 진짜 버스가 뭔지. 그때 수첩에 현장 확인 필요. 딱 그것만 적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베트남 시장 전체가 그 질문에 답을 내놓고 있었습니다. 베트남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2년 동안 달라진 시장을 봤습니다. 중국 버스가 밀려나고 한국 버스가 그 자리를 채운 과정을 직접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베트남만 그런 건지 아니면 세계 다른 곳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였습니다. 자료를 뒤졌습니다. 그리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베트남만이 아니었습니다. 러시아 극동 지역에서 한국 버스 평가가 유독 높았습니다. 영하 40도까지 내려가는 혹한 속에서도 시동이 걸리고 난방 시스템이 버텨준다는 이유였습니다. 몽골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포장도로가 끝나고 비포장 산악지형이 이어지는 그 나라에서 기사들은 한국 버스를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중동 사막 지역에서는 45도를 웃도는 폭염 속에서도 냉각 시스템이 안정적이라는 평가가 쌓이고 있었고, 중앙아시아 산악 지형에서는 고도가 높아질수록 출력이 떨어지는 다른 브랜드들과 달리 한국 버스가 끝까지 버텨준다는 말이 퍼져 있었습니다. 혹한과 폭염, 사막과 산악, 극한의 양 끝에서 모두 같은 결론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설계된 결과였습니다. 한국 공장을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귀국 일정을 바꿔 베트남에서 독일로 바로 돌아가는 대신 한국을 경유했습니다. 공장 견학을 요청했을 때 담당자가 새벽에 오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테스트는 밤새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새벽 4시에 공장 정문에 섰습니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준비해놨겠거니 했는데 안으로 들어가자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정돈된 견학 코스가 아니었습니다. 작업복을 입은 사람들이 실제로 움직이고 있었고, 테스트 차량들이 주행로를 돌고 있었으며 엔진 소리가 새벽 공기 속에 울리고 있었습니다. 견학을 위해 켜둔 불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이 시간에도 이 공장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한 엔지니어가 클립보드를 들고 차량 옆에 서서 무언가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서 봤습니다. 브레이크 온도를 측정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구간을 반복해서 달리게 하면서 열이 어떻게 쌓이는지 기록하는 것이었습니다. 손이 거칠었습니다. 얼굴에 세월이 새겨진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기준으로 테스트합니까? 엔지니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뭘 당연한 걸 물어봐요. 처음부터지. 처음부터라는 게 언제입니까? 내가 이 공장 들어왔을 때부터. 그때도 밤새 일했어요. 그가 클립보드를 툭 두드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체 사람이 탑니다. 아저씨도 알잖아요? 버스가 퍼지면 창피한 거고 뒤집히면 사람 죽는 거예요. 그게 싫으면 제대로 만들어야지. 허투루 만들어서 산에서 굴러떨어지면 그게 우리 잘못 아닙니까? 그 말이 너무 담담하게 나왔습니다. 분노도 없었고 감동도 없었습니다. 그냥 당연한 걸 말하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클립보드를 돌려드리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30년 동안 수백 대의 버스를 수치로 평가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처음부터 수치가 아니라 사람으로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공장을 나오다가 출고 대기 중인 버스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담당자에게 물었습니다. 어디로 가는 겁니까? 베트남 행이 저쪽에 있고 그 옆이 몽골 행입니다. 저 끝에 있는 건 러시아 극동 지역으로 갑니다. 저는 그 버스들 앞에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베트남 행 버스를 바라봤습니다. 이 버스가 하이반 고개를 오를 것이었습니다. 갓길에 멈춰선 버스들 사이를 검은 연기도 없이 흔들림도 없이 지나갈 것이었습니다. 몽골 행버스는 비포장 산길을 달릴 것이었고, 러시아 행버스는 영하의 새벽에 시동을 걸 것이었습니다. 새벽 4시에 클립보드를 들고 브레이크 온도를 기록하던 그 마음이 저 버스들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한국을 떠나는 날 아침, 공항으로 가는 길에 창밖으로 고속도로가 보였습니다. 겨울이었습니다. 도로 옆에 눈이 쌓여 있었고 기온은 영하로 내려가 있었는데 버스들이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달리고 있었습니다. 베트남의 40도 폭염 속에서도 달리고 한국의 영하 날씨에서도 달리는 기계들이었습니다. 그게 처음부터 이 나라가 만들어 온 것이었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2년 전부터 지우지 못하고 있던 그 문장이 거기 있었습니다.
한국 버스는 이 시장에서 입지가 없다. 이번엔 지웠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독일 엔지니어로 살았습니다. 숫자를 믿었고 브랜드를 믿었으며 제 판단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처음 베트남에 왔을 때 한국 버스는 이 시장에서 입지가 없다고 서명했습니다. 틀렸습니다. 한국은 광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만들었습니다. 벽 4시에 공장 불을 켜고 아무도 보지 않는 시간에 브레이크 온도를 기록하면서 이 차 사람이 탄다는 것 하나만 생각하며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만든 버스가 세계에서 가장 험한 현장으로 나갔고 실전에서 버텼으며 어떤 광고보다 먼저 세계가 알아봤습니다. 베트남 도로 위에서 한국은 이미 기준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